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 한국. 작년 한 해 국내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16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연간 성장률 6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기는 어떨까요? 현재 무선 이어폰 시장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스마트폰 연결기기 시장에서 약 74%의 점유율을 차지한 무선 이어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그리고 무선 이어폰까지 이 세 가지 아이템을 지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얻으며 시대의 진화를 앞당기고 있는 주인공이죠. 크기는 작고 무게는 가볍지만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IT의 정수. 일상 속에 들어온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누군가에겐 당연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어떤 이들에겐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되어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만들어낼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또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어떤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있을까요? 개인의 하루를 바꾸고 현대인의 트렌드를 만들며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관해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웨어러블, 입는,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착용이 가능하며 일부 컴퓨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기기입니다. 손으로 잡고 다니지 않아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몸에 지닐 수 있는 IT 장치.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그리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전자장치가 작동을 해야 하니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크기가 작고 가벼워야 합니다. 코드를 꽂고 움직일 수 없으니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선 초소형, 저전력의 배터리가 필요하죠. 신체의 움직임엔 이질감이 없도록 유연한 바디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위치와 행동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되어야만 하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움직임과 생체 반응을 감지하는 각종 센서들은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내기 위해선 현재의 모든 IT 기술이 최적의 조건으로 집약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추장스럽지 않아야 된다. 너무 무겁거나 막 이렇게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의 이렇게 가치를 훼손하게 돼 버리거든. 그걸 착용했을 때 무의식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차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무슨 예를 들어서 수면 질을 측정한다고 시계를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불편하단 말이죠. 좀 오래 쓸 수 있어야 된다. 배터리 문제 때문에 한 3시간 쓰면은 더 이상 충전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무선 이어폰, 손목밴드, 스마트워치 순으로 출하량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차지한 것은 60% 성장률을 기록한 스마트워치입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스마트폰 기능 대부분을 수행하는 보조수단이자 헬스케어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스마트워치와 같은 형태를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분류하는데 그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출시한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는 심장 박동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스마트 글래스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돼 실현되는 증강현실 웨어러블로 손꼽힙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 마스크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생활, 헬스케어, 스포츠, 의류 분야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다른 시선으로 해석한다면 웨어러블 기기의 가능성은 IT 기술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각 산업 분야, 그리고 문화와의 융합이 이뤄졌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축구 연습장입니다. 잠시 후 선수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축구장 한편에서 뭔가 분주히 준비하는 코치진. 선수들의 훈련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옆에서 시선을 끄는 이 장비. 자세히 살펴봐도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기기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요. 코치진이 항상 곁에 두고 있다는 이 장치는 바로 스포츠용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경기를 해가지고 이제 첫 훈련을 하는데 선수들에 따라서 컨디션에 맞춰서 훈련이 들어가야 될 선수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될 선수들을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좀 따로 이렇게 좀 훈련 전 감독과 코치진의 회의 시간. 의견을 주고받는 곳엔 선수들의 데이터가 중심에 있는데요. 급격하게 이렇게 수치가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가 중단됐을 때여가지고 그때는 뭐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고 지난번 경기하고 이번 경기하고 각 선수들이 펼친 경기 내용과 함께 촉 러닝거리, 분당 이동거리, 전력 질주 시간 및 거리 등이 수치화된 정보들. 현대에서한 영향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기량과 컨디션을 분석할 수 있는 데는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동FC가 스포츠용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한 건 불과 반년 전. 그 시간 동안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자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도자의 그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하고의 또 이견 차이가 있고 또 소통이 잘 안 되는 어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침 이런 장비가 도입이 되고 주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선수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지도를 받는 쪽이나 모두에게 좀 유용한 어떤 그런 장비인 것 같아서 축구장에 불이 켜지고 FC 남동 선수들의 야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몸을 푸는 선수들의 등엔 움직임을 추적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장착돼 있는데요. 조끼에 내장된 이 작은 부품은 전자 퍼포먼스 트래킹 시스템, 줄여서 EPTS라고 부릅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면밀히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준비됐다면 이제 훈련 시작입니다. 훈련도 실전처럼 임하는 선수들.
이들의 신체와 밀착돼 함께 움직이는 EPTS는 활동량, 최고 속도, 이동거리, 심박수 등을 추적하는데요. 선수의 공수 방향, 가속도, 스프린트 횟수 등도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죠. 이렇게 축적된 기량 정보는 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며 훈련의 색이나 방향을 잡는 데 활용되는데요. 무엇보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건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 경기에 도입된 데이터 시스템. 지도자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데이터를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객관적인 다른 자료도 좀 조합해서 이렇게 보고 선수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또 성장을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또 그렇게 나온 어떤 그런 결과를 또 선수들한테 적용시켜서 또 훈련으로 또 바꿔서 또 선수들한테 도입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뛰는 거를 평소에도 알고 싶었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나 이런 걸로 제 뭐 몸 상태라든지 뭐 데이터 체크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스포츠와 접목된 웨어러블의 정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EPTS 개발업체를 찾았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눈에 띄는 축구복들. 이들이 축구와 IT의 접목에 주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하드웨어로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로는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과학 축구, 데이터 축구라는 말은 이들과 같은 역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훈련과 경기 중에 선수들의 모든 그 피지컬 퍼포먼스 정보를 이제 트래킹해서 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GPS죠. 예, 선수들 등 뒤에 이제 GPS 기기를 부착을 해서 훈련이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모든 피지컬 이벤트들을 이제 수집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뛰는지 또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수들에게 더욱더 좋은 훈련법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킹 장비 속엔 선수들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전용 클라우드에 축적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웨어러블 기기. 각종 센서들로 구성된 이 기기의 핵심은 위치를 측정하는 GPS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IMU 센서입니다. IMU 센서란 자이로스코프와 다축 가속도계를 통해 위치 정보, 모션 인식 정보를 제공하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IMU 센서는 매우 역동적인 환경에서 정확도를 유지한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GPS와 IMU의 활용은 정밀한 위치 인식과 모션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요소입니다. 센서가 측정, 수집한 데이터의 가치는 분석 알고리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의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은 EPTS의 활용 단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일이죠.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 서버로 업로드가 되면 분석을 거치고 분석의 결과로 위치 정보나 속도 그리고 전술 분석까지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분석 서버까지 업로드를 하고 분석이 진행되는 과정을 웹 서비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항목들은 피지컬 코치 외에도 전략을 짜는 감독과 스태프들 그리고 필드를 달리는 선수들에게도 의미 있는 수치가 되어 다가올 겁니다.
데이터 위에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고 또 실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웨어러블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훈련 때 선수들의 그런 피로도, 워크로드, 로드라고 하는데 피로도나 활동량들을 쭉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들이 이제 그 훈련의 로드를 짜놓거든요. 월요일 날 뭐 훈련 강도를 70, 화요일 80, 수요일 날은 90까지 설정을 했다가 목금은 다시 조금 낮추는 뭐 60%, 50% 해서 다시 토요일 날 좋은 컨디션을 맞추는 이런 훈련의 사이클을 이제 주기화로 설정을 하는데 그동안 이거를 감으로 했다면 이런 웨어러빌 BTS 장비를 통해서 이제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선수들의 그런 부상 예방이나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최근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프로 유스팀들의 데이터를 피지컬 테스트를 측정을 해보면은 상반기에 태어난 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사이겠죠. 아무래도 그 유소년 시기에는 성장이 속도가 좀 빠른 선수들, 신체적으로 그런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좀 뽑게 되는 것 같은데 이유는 그 선수들이 일단 강하고 빠르니까 성장이 남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태어난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체격이 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그 레벨에서 생존해서 살아남으려면 머리를 더 잘 써야 되고 더 영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치는 더 나은 경기를 위해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개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피파가 아예 그 자체 퀄리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퀄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엔 이 축구 경기에 도입되는 이런 전자 장비들을 자신들이 이제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성능과 안정성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국제 경기에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 이런 가이드를 만든 건데 결국은 이런 흐름들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 축구에서 이러한 과학 장비가 테크놀로지 장비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구나. 축구는 과학은 아닌데 분명히 과학은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 사실을 굉장히 잘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스마트 웨어러블 연구실. 이곳에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한 축을 이루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섬유로 제작되는 모든 의복이 이들의 연구 대상인데요. 바로 의류형 웨어러블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곧 전자기기를 컨트롤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손목 부분을 톡톡 두드리면 스마트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연구진이 입고 있는 이 재킷은 일명 스마트 터치 재킷. 손목 부분에 어떤 특별한 기계 부품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섬유 자체가 센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섬유가 터치를 인식하고 휴대폰 등의 무선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의복형 웨어러블 기술의 핵심, 전도성 원단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켓은 저희가 정전 용량 방식의 전극과 그다음에 전도성 실, 전도성 원단을 이용해서 만든 스마트 터치 자켓인데요. 이 스마트 터치 자켓은 사람이 이제 소매 부분에 있는 센서를 터치해서 무선 디바이스를 통해 블루투스 연결을 이제 다른 제품과 하게 됩니다. 이 다른 제품을 터치를 통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저희가 제어를 하는 그런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섬유 원단에 장식이나 글자를 새겨 넣는 자수 공정. 평범한 자수 공정과 다른 점은 전도성 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터치 센서와 스위치 등을 섬유 성분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작업이죠. 형태와 디자인, 그리고 크기 등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섬유용 터치 센서. 배터리와 구동 회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섬유로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신체와 접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사용하기도 간편합니다. 단거리 통신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 등 무선 기기들의 제어 또한 가능하니 의류용 웨어러블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조건과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섬유형 또는 이제 의류형 이런 기술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그 하드한 제품에 나와 있는 것들을 특수한 소재를 써서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뭐 없었던 기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2006년도 지금 이제 아이폰에서 터치 센서를 최초로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을 이용해서 터치 버튼을 만드는데 그걸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원리로 전도성 섬유를 사용해서 이 섬유를 터치 섬유로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손을 대면 표면에 100개의 전자가 있던 것이 우리 손을 타고 뭐 10개가 빠져나가면 터치가 돼서 그게 뭐 핸드폰의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게임할 때 어떤 주인공의 액션을 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죠. 의류형 웨어러블의 형태는 제작자의 아이디어와 맞나 더욱 다양해질 텐데요. 연구진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광섬유와 LED에 주목했습니다. 빛의 패턴과 색상을 여러 가지로 연출했을 때 그 은은함과 반짝거림을 디자인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죠. 광섬유와 일반 실을 함께 직조해 만든 원단을 의류에 부착한 형태. 옷을 만드는 기법에 특수 섬유와 전자제어 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형태의 패션이 탄생했습니다. 전자섬유와 의류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가능성이 한층 넓어진 겁니다. 디자인 요소에는 이제 선이 있는데 선에 LED를 사용해서 리드미컬한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고가의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엠블럼이나 와펜에 또 LED를 접목시켜서 그 LED의 뭐 조도를 조절하거나 세기를 조절해가지고 더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LED가 이제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를 환하게 주는 그런 재료고 또 고효율성 재료고 친환경적이면서 약간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요즘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재료라 생각이 들어서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섬유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접목에 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 특별한 웨어러블 기기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은 최성환 박사의 연구실입니다. 한참 동안 작은 아기 인형과 옷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그의 손에서 탄생한 웨어러블 기기는 바로 영아용 에어백입니다.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조끼이자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에어백이 작동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생후 2개월 정도에서 4개월 정도 되는 영아가 그 부모가 잠깐 이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이제 그 질식해서 사망한 경우가 그 언론에 좀 회자되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발 필요성을 느껴서 압력 센서 형태로 구현 가능한 에어백 장치라는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아 급사 증후군 SIDS는 1살 미만의 아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사망할 경우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마다 SIDS로 사망하는 영아 수는 약 3,500명으로 미 영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매년 100여 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아가 돌연 사망하는 이유는 자세, 체온, 환경 등의 요소로 대표적인 추정 원인은 수면성 무호흡입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는 푹신한 베개나 침구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있는데요. 최성환 박사가 개발한 웨어러블 에어백의 기능은 영아가 엎드렸을 때의 압력을 감지하는 겁니다. 가슴 부위에 압력이 감지되면 곧바로 조끼에 내장된 이산화탄소 카트리지가 작동해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데요. 2.5cm 두께의 공간을 통해 영아의 기도 확보가 가능하죠. 동시에 부모에게 알람을 울려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영아용 에어백 조끼의 핵심 소재는 압력 센서. 6개의 센서가 조끼 곳곳에 부착돼 있는데요. 시선을 끄는 건 감압 섬유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압력을 감지하는 섬유 센서는 에어백과 CO2 카트리지, 그리고 통신 모듈과 연결돼 있는데요. 모든 부품들을 최소한의 크기와 무게로 제작해 착용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움직임을 인식하는 압력 센서의 특징은 아이가 엎드렸을 때만 선별적으로 에어백이 작동한다는 것. 흉부에 부착된 센서가 압력을 감지하면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데 유지 시간은 약 20초. 그 사이 조끼에 내장된 블루투스 경고 알림 모듈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마치 사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이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섬유 센서의 기본적인 구조 원리는 섬유 형태의 천 원단에 이제 코팅을 통해서 정기적 저항 성분을 바꾸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층과 하단에 있는 세 번째 층은 정기적 전도도가 높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기적 저항 성분이 낮은 부분이고요. 가운데 위치하는 섬유는 정기적 저항 성분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3개의 층이 이제 공기를 유기역 간격으로 온 상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위아래에서 강한 합착이 일어나도록 하는 압력이 주어진다면 3개의 섬유가 모두 하나의 형태로 묶어지기 때문에 정기적 저항 성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면부 표시에 표시되는 패널에 이제 센서가 눌림과 눌리지 않은 것을 O와 X 형태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영아의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진은 안전조끼의 상용화를 위해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전자 모듈 장치 중 부피를 차지하는 CO2 카트리지와 배터리의 크기를 좀 더 작게 만들어 착용감을 개선하는 것과 섬유 센서의 감도를 높이는 겁니다. 센서의 소재가 섬유이기에 의류용 웨어러블에 최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옷감에 덧대어 부착할수록 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섬유 센서의 활용도는 한층 커질 것으로 연구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끼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섬유로 된 원단 소재이고 거기에 덧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감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옷 자체화될 수 있는 섬유 센서를 개발한다거나 섬유 센서 내의 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반도체 공정을 통한 미세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압력 센서의 신호 감도를 높이는 것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의류로 된 전도사라서 전도성을 전자 섬유의 발전은 곧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과 같습니다. 환경 내구성이 떨어지기
섬유 자체가 전기적 성질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몸에 걸치는 의복이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재훈 박사팀은 압력을 감지하는 섬유 센서와 활용 분야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기기와 압력 감지 섬유 센서의 접목.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웨어러블이 메인 트렌드인 게 보통 지금 시장이 약 200조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웨어러블 트렌드는 모바일에서 어태처블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어태처블도 점점 손목형 그 시계에서 완전히 부착할 수 있는 밴드형까지, 그리고 인쇄할 수 있는 인쇄 기술까지 해서 조금 더 그 자극이 덜 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추세에 맞춰서 좀 더 사람 몸에 친근한 소재인 섬유형 센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진이 제작한 원 단위의 올라선이 모니터를 통해 발자국이 나타나는데요. 압력이 가해진 부분이 표시되는 겁니다. 서 있는 이의 위치나 움직임의 방향 또한 확인할 수 있죠. 바닥재나 매트로 이 섬유 센서가 이용된다면 사람의 생체 신호 모니터링 및 사고 위험 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이들이나 수면 습관을 확인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섬유형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시연을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를 집안에 홈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할 때 깔아놓고 운동을 할 경우에 밸런싱이나 이제 압력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운동을 코칭을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섬유 센서가 압력을 인지하는 건 압력을 가하면 중전도성 섬유의 전도성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전도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소재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이용한 겁니다. 스마트폰 초기 버전에 적용한 앞저항형 터치 센서와 동일한 원리죠. 압력 감지 섬유의 활용 분야는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 등으로 웨어러블과 접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압력 감지 섬유 센서. 현재 연구진은 섬유형 센서의 한계인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섬유 산업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자산업과 섬유 산업의 융합은 섬유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미래를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는 사실. 산업 간의 융합 없이 웨어러블 시장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몸에 접히는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류 봉제를 하는 부분과 좀 연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침구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해 물질이 나오느냐, 프리하냐, 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각 산업 분야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취약점을 파악하고 그 취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과 같이 머지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산 입구에서 특별한 테스트를 위해 모인 이들을 만났습니다.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산불 진화 대원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화의 주제는 착용한 헬멧에 관한 겁니다. 바로 산불 진화 시 사용할 웨어러블 기기죠. 산불 현장은 상당히 험한 산에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진화대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웨어러블 장비와 스마트 헬멧을 개발을 하여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림청 관계자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자, 그리고 산불 진화 대원들입니다.
모두 최근 개발한 웨어러블 장치의 테스트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첫 번째 산불 진화 현장용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 헬멧입니다. 스마트 헬멧에서 여러 가지 IoT 모듈들이 있는데요. 그 모듈에서 센싱돼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서버 쪽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서버 쪽에서 그런 전달된 데이터를 이렇게 PC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요. 이제 확인을 하면 현장에서 그런 어떤 현상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거대한 화마가 덮친 숲은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와 검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화 대원들은 숲으로 향하는데요. 각종 장비와 헬기가 동원되지만 현장으로 진입하는 대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며 진화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스마트 헬멧은 대원들과 관제센터를 실시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관제팀은 대원들의 헬멧에 탑재된 카메라와 통신 모듈을 통해 각 대원들의 위치와 현 상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헬멧이 산불 진화 대원들의 안전장치이자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하는 중계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원들이 테스트할 두 번째 장비는 웨어러블 수트입니다. 일명 입는 로봇. 웨어러블 수트는 대원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험준한 산속을 이동할 때 보행과 작업 자세를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원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사람이 그 근력을 사용하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할 때 그 10%나 20% 정도의 힘을만 이렇게 도와주게 되더라도 굉장히 작업을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중점을 많이 두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웨어러블 로봇이 패시브 타입으로 하면서 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의 목표를 잡고 움직였습니다. 작업에 소요되는 힘의 일부를 덜어준다는 웨어러블 수트. 이 수트를 입었을 때 힘이 더 세진다는 의미일까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기기가 근력을 지원해주는 원리입니다. 웨어러블 수트의 힘은 유압식 액추에이터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관절부의 센서가 감지해 컨트롤러에 전달하면 관절부의 작동 장치가 힘을 받도록 하는 원리죠. 수트가 착용자의 근력을 지원하고 하체의 하중을 70% 경감하기 때문에 착용자는 짊어진 무게의 30% 정도만 느낄 수 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대원들. 산불 진화 현장으로 가기 위해선 길이 아닌 곳으로 향해야 할 때도 있고 낮이 아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밤에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깊은 산속에서 신속하게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가며 불꽃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잔불을 정리하는 작업은 허리와 다리에 상당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평소 훈련을 통해 다져진 체력이지만 웨어러블 수트의 힘이 더해진다면 피로도를 한층 줄이며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웨어러블 수트를 입은 산불 진화 대원들. 실제로 어떤 효과를 느꼈을까요? 원래 기존에 웨어러블 기고 피 이동할 때는 허리로 힘이 집중되는 그런 게 있어서 허리에 힘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웨어러블을 했을 때 힘이 분산되면서 허리에만 들어가는 힘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보통 얘기를 하면은 아이언맨이나 이제 그 내가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힘을 쓰지 않더라도 힘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로봇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사용자의 의도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의도를 따라서 그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
필요한 부분에다가 힘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려고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나 고령화 세대가 가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 웨어러블 수트를 입고 산을 올라가기 쉽게 도와주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역할 중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단연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집에서 혹은 스스로 건강과 습관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한 기기.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헬스케어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국내 각 분야에서도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는 무엇일까요? 컴퓨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느 사무실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사무실 한쪽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발견했습니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따라 다리를 움직이는 직원. 다리에 부착된 이 장비는 바로 근육 재활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처음에는 외골경 로봇을 기획하고 개발하려고 창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기술을 일상용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또한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은 평생을 재활하셔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게 그래, 집에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평생 저비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재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재활 의료기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작고 유연한 소재의 패치형 기기. 다리에 부착해 사용하는 것으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제어기 속에 의료 전기 기술과 생체 신호 처리 기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기기가 사용되는 걸까요? 재활용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약화된 관절 주위 근육을 회복시키거나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릎과 연결된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면서 근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한 개인 생체 신호 데이터는 운동 프로그램과 병행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활에 대한 정보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운동하는 사람의 유효한 특징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내가 얼마만큼의 수행한 거를 느낌이 아닌 데이터로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으로써 내가 운동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럼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재활 운동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웨어러블 재활기기의 장점은 휴대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시각적 매뉴얼을 보며 운동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적된 운동 데이터는 개인의 생체 데이터와 함께 분석돼 운동 강도와 맞춤 훈련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재활 운동에 집중할 수 있죠. 처음에는 안경도 의료기기였었지만 지금은 그냥 일상의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의 재활 장비도 이제는 앞으로 일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잘 때, TV를 볼 때 상시해야 되는 그러한 일상용품처럼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기를 하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웨어러블이긴 하지만 밖에 입고 나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 항상 착용을 하고 나한테 항상 도움을 주는 그러한 웨어러블 재활 기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많은 기술이 융합하고 집약되어 완성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결국 이러한 장치들의 필요성은 사람에게 보다 나은 활동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인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생활과 산업 현장,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앞으로 우리는 이 기기들을 통해 또 어떤 가능성을 이뤄낼까요? 분명한 사실은 웨어러블의 힘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가가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